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월요일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며 영상을 제작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또 현직 전문가들이 팀마다 한 명씩 배정돼 학생들이 직접 배워볼 기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영상 제작 캠프 미디어람을 준비한 강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시연 주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 등 많은 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30% 이상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화석에너지로부터의 탈피를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사회와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법률톡에선 임미선 변호사가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누구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영상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이 제작자가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콘텐츠도 참 많은데요. 이번엔 우리 강원도에서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며 영상을 제작하는 캠프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제작 캠프에선 영화 감독이나 다큐멘터리 PD 등 현직 전문가들의 팀마다 한 명씩 배정돼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들의 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번 청소년 영상 제작 캠프 미디어람을 준비한 강원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시연 주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 청소년 영상 제작 캠프 미디어람은 어떤 행사인가요? 네, 미디어람은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하는 청소년 영상 제작 캠프입니다. 예. 벌써 올해로 6번째 열리고 있어요. 예. 네, 중고생 60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단편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기획부터 촬영이나 편집까지 학생들이 모두 스스로 완성하는 그런 캠프고요. 네. 특히 방송이나 미디어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방송이나 미디어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참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경쟁률이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학생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요. 네, 60명 학생들을 뽑는데 4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어요. 네. 저도 접수 받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또 한 학교에서 두세 팀이 신청한 경우도 많았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탈락할 학생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네. 걱정도 되더라고요. 예. 또 그래도 합격 통보 전화하니까 선발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서 네. 정말 뿌듯했습니다. 보니까 팀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네. 팀을 어떻게 꾸리게 되는 건가요? 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6명 팀을 짜서 신청했어요. 아, 네. 예. 대부분 또 교내 방송 동아리나 학교 밖에서 영상 제작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함께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또 네, 청소년들이 총 10팀 중에서 중학교 2팀, 고등학교 8팀인데 고3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팀도 있어요. 야, 고3 네. 학생들이요? 네,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예. 영상 제작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유. 보니까 영상 제작 계획서를 미리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나요? 네, 학교 생활이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획서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제일 많았던 주제가 첫사랑이었어요. 첫사랑이요? 네, 첫사랑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고 예. 네, 풋풋한 첫사랑에 대한 웹드라마 기획서가 진짜 아.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예. 네, 제일 인상적이었던 팀이 북한 특수부대 출신 탈북 학생에 대한 얘기, 또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이제 상상을 해서 예. 만든 네, 기획서가 있었는데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미리 그 계획서를 낸 그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와,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보니까 2박 3일 동안 그 제작 캠프 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세요. 예. 네, 학생들이 강사님들과 함께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 또 시나리오 만들기, 또 촬영이나 편집 실습과 같은 영상 제작 실무 교육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것이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한 팀에 한 분씩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영상 제작을 강의하고 있는 전문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런 강사님들을 팀별로 한 명씩 배정을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단편 영화를 만드는 팀에는 현직 독립영화 감독님을 배정을 해서 와. 네, 1대1 밀착 지도를 해주시는 거죠. 예. 각 팀이 만들고자 하는 영상을 전문적으로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들도 지원이 된다면서요. 네, 그 영상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을 하는데 평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캠코더 하나나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이번 기회로 카메라나 붐마이크나 조명과 같은 전문 장비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험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큰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등수는 따로 매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만든 영상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 등수를 매기기보다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기억이 됐으면 해서 참가한 학생들에게 모두 상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시나리오상이나 연출상처럼 각 영상의 장점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상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완성된 학생들의 작품은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나요? 네, 캠프 마지막 날에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공개 시사회를 합니다. 네. 또 SNS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편집본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사 포커스에서도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시연 주임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가 화석 에너지로부터의 탈피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 등 많은 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3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을 금지하는 거리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 사회와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온실가스 문제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늘고 있어요.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네. 먼저 수요 관리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석탄이라든지 석유 그리고 이 전력 부분에서는 원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이런 화석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전기를 뭐로 생산하는가 살펴보면 석탄이 43%고 원자력이 27%거든요. 네. 신재생은 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 지금보다 한 15% 정도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석연료를 줄이자는 추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추세죠. 네네. 특히 유럽 국가들은 2030년 경에는 석탄 발전소 자체를 아예 전부 폐쇄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벨기에는 이미 2016년도에 마지막 석탄 발전소가 폐쇄가 됐고요. 그래요. 네, 스웨덴은 2022년도에, 영국은 2025년도에 석탄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0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발전소만이 아니라 그 차량, 우리 보통 타고 다니는 차량이 휘발유차 아니면 디젤 차량이잖아요. 예.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도부터는
휘발유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디젤 차량처럼 화석 연료로 달리는 차량의 생산 판매 그 자체를 금지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 2025년부터요. 네네. 그리고 인도하고 독일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2030년부터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우리 가까이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차량을 많이 생산하고 또 많이 타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은 화석 연료 차량을 2040년부터 판매 금지를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은 그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10%는 무조건 전기차 같은 무공해 차량을 의무적으로 예, 지금도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아예 화석 연료 차량을 생산도 판매도 금지한다거나 네. 전기 차량을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된다거나 예. 이런 제도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그 비율을 5에서 20%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그 정책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은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에너지 전환 지수라고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 에너지 안보, 경제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그 115개 국가 중에서 48등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선진국 그룹에 우리나라는 지금 속하고 있는데 네. 32개 나라 중에서 30등을 했는데요. 네. 이 에너지 전환 지수, 그러니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화석 에너지 의존도 이런 예. 데서 매우 낮은 점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점 만점에 58점이라서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각 지자체에서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요.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도화한 지역 가운데 혹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 도시에서 서울은 너무 전기를 또 많이 끌어다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도가 금고, 그러니까 은행을 지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가 선택하는 은행을 선택할 때 그 은행이 석탄 발전소에 많이 투자하는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많이 투자하는지를 점수로 매겨가지고 예. 은행을 이렇게 정하는 그런 제도도 갖고 있고요. 네. 경기도는 최근에 그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실행하는 많은 에너지 정책에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에너지 자립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네. 이런 근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를 만들어서 에너지 정책을 좀 집행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당진시는 지역에너지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교육이라든지 수요 관리라든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이런 서비스를 시 차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모인 것 같은데 정말 지금의 뭐 지구 온난화, 이상 기후 문제들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도 느끼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뭐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으로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강원도를 생각하면 우리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강원도가 최근에 에너지 갈등이 많은 지역이에요. 에너지 갈등이요? 예.
지금 강원도 지역의 삼척이나 강릉에는 규모가 아주 큰 석탄 발전소 건설 계획 그리고 건설 추진이 되고 있고 예. 또 송전탑 이게 강원도에서 이래 발전소 설비가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까지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예.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사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네. 그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도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서 강원도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이런 쪽에서는 이런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아예 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원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네. 또 예전과는 달리 우리 맨날 이 시민들은 한등 끄세요, 뭐 멀티탭 쓰세요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면서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력 중개 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시기에는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전력 소비량을 줄이게 되면 그 시기에 줄인 만큼을 또 요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예.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제도를 지자체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알려주는가에 따라서 예.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가 있고 예.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모르죠.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지자체마다 이런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 교육, 참여도에 따라서 어떤 네. 지자체는 너무 잘 활용하고 네. 어떤 지자체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예. 이 차이가 있어서 저는 강원도에서는 이런 거에 훨씬 더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시민 참여를 하게 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도들 저도 처음 들어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뭐 지구를 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민들에게도 결국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 가운데 하실 일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계속적인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임미선 변호사의 법률톡 시간인데요. 임미선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명예훼손죄.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아이디로 상대방에 대한 악플이나 댓글을 남겨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인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누구라고 금방 특정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지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면요.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특정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요. 예, 실제 판례 사건을 좀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그 게임 내 그 채팅방에 접속을 해서요.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면서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작성을 해서 그 피해자를 2주가량 모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해당 재판부는요.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을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재판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인터넷 아이디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악플이나 욕을 남겼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잘못 아는 부분이 네네.
허위의 내용을 밝혔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허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했어도요, 그 명예훼손죄의 다른 그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요,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을 했다면요, 그 사실을 만약에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 안에서 약간은 차이는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허위의 사실인데 진실한 사실로 잘못 알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처음부터 진실한 사실로 알고 명예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 경우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는 했는데 그런 행동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 해도 네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우리 형법 310조는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그 사실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사안에 따라서는요.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명예가 훼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그 평가를 저하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는 인격, 기술, 지능, 학력, 경력은 물론 건강, 신분 등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모든 가치를 포함을 합니다. 네. 다만 어떤 사람의 그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신용훼손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개해서 명예를 훼손을 했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겠지만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듣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의 그 사회적 가치라든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변호사님과 저 이렇게 단 네. 둘만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방송이 되지 않고 네. 단 둘만 어떤 공간에 있을 때 네네네. 제가 변호사님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절대 없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명예훼손죄는요.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공연성이요. 네네. 그래서 피해자하고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만약에 훼손을 했다고 한다면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명예를 훼손을 해야 한다라는 건가요?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연성이라는 것은 현재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그 수의 다수를 묻질 않고요. 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네. 단 한 명에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네네네. 단 한 명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네. 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그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요,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장래, 앞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편지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발송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네. 수신인이 그 편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얘기할 일이 절대 없다면 네네. 공연성이 부정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 만약에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피해자의 친척
친척인 어떤 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요.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미 돌아가신 분, 네네. 뭐 예를 들면은 고인이 된 유명 인사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 그 경우에 우리 형법에는요,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것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자 명예훼손죄는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그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성립이 됩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죄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스스로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인의 유족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만약 사자의 그 유족이 없다고 한다면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미선 변호사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